안녕하세요. 동패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56쪽 신라의 발전과 가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 신라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신라는 아래서 나온 박역거세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국가예요. 그리고 진한의 한 국가였던 사로구에서 출발을 했죠. 진한은 사만 중에 바로 한 개의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신라의 왕위 계승을 보면은 박씨, 석씨, 김씨 세 개의 성이 돌아가면서 왕의 자리에 추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에 왕권을 독점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자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후진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특이한 게 신라에서는 왕후가 여러 번 바뀌어요. 왕을 부르는 호칭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박역거세가 처음 국가를 만들었을 때는 거서관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는 차차웅, 그리고 이사금. 그래서 거서관부터 이사금까지는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지만 마립간, 그래서 당시에 내물왕 때부터 마립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때부터 왕권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증왕 때 왕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은 당시에 내물 마립간 때 김씨가 왕위를 계속 세습하는 거예요. 특정 성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의 호칭도 과거에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신라를 공격했던 외 그리고 가야 이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구려한테 도움을 청하기도 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증거가 나온 게 호총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한편 당시에 고구려의 도움을 받은 이후부터 신라는 고구려의 수많은 정치적인 간섭을 받게 돼요. 왕위 계승이랄까 또는 고구려 군대가 경주에 주둔하는 그런 모습도 당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신라의 어떤 가장 큰 과제는 바로 고구려의 어떤 간섭을 물리치고 독자적인 세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모습을 볼게요. 당시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가장 후진적이었던 신라는 선진 문물이 있던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고 바로 고구려나 백제를 통해서 문명을 수입하게 돼요. 한편 당시에 신라는 고구려의 간섭을 좀 밀어내기 위해서 백제와 다양한 동맹을 맺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나제 동맹 같은 것들이에요. 한편 신라가 특별하게 성장했었던 그 계기가 되었던 모습이 바로 지증왕 때부터예요. 바로 이때부터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마립간 대신에 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다른 것도 좀 봐볼게요. 먼저 우경은 소가 경작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사람이 직접 쟁이질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소가 하는 게 훨씬 더 수십 배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매우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지증왕의 첫 번째 업적은 우경, 두 번째는 마립간 대신에 왕의 칭호를 사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제정. 국호라는 말은 나라를 부르는 호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밖에 울릉도도 정복하고 지방 행정구역도 개편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법흥왕의 모습도 보겠어요. 이때는 법흥왕 때에는 다양한 그런 국가 차제 정비를 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우선 본문에 나온 거에서는 율령, 바로 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령도 반포하고 두 번째로는 불교도 공인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라는 거는 단순한 종교 사상이라기보다는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정치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법흥왕 때에는 이를 위해서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어떤 모습도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석이 바로 이차돈 순교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베니까 머리에서 하얀 우유 같은 것들이 날아오고 머리는 저기 멀리까지 날아갔다 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신비한 형상을 바탕으로 해서 법흥왕 때 불교를 공식 국교로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차돈의 성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 왕족이거든요. 김씨예요. 김 이차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우리 아래쪽 봐보면은 법흥왕 때 다양한 국가차제 정비가 좀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리의 등급을 나누고 관복의 색을 구분한다. 이거는 관료제를 정비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연호도 정했다라는 것도 당시에 국가가 매우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등이라고 하는 어떤 귀족의 우두머리의 명칭을 정하게 돼요. 이 모습 역시 왕권의 강화를 보여주는 건데 당시에 화백회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과거에는 왕을 포함한 귀족들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당시에 귀족도 자신을 왕이라고 칭호를 했어요. 하지만 버풍왕 때부터는 귀족과 왕을 분리시키는 모습하에서 귀족의 최고 우두머리를 상대등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때부터 바로 화백회의에는 왕은 참여치 않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네, 그리고 금강가야를 복속시켜서 영토를 확장을 시켰습니다. 대가야는 나중에 진흥왕 때서야 차지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나머지 여기 있는 부분도 좀만 더 추가해 볼까요? 더 위에 나온 대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들, 공인하는 모습, 그리고 병부를 만들게 돼요. 요걸 만들었다는 거는 바로 군사력과 관련된 모습인데 국왕이 군사력을 장악했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다양한 어떤 모습은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거고, 이는 곧 중앙 집권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곧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잠깐 볼게요. 신라 사회에서 독특한 그 제도가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백회의와 골품제라는 건데 각각 간단히만 볼게요. 화백회의는 바로 귀족들의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 과거에는 왕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버풍왕 때 상대등을 만들었었죠. 그때부터는 왕은 빠진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귀족들의 회의는 어떻게 보면은 귀족 세력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상대등을 가장 수장으로 해서 왕을 견제하는 역할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옆에 있는 골품제도 잠깐 보겠습니다. 골품제는 신라 사람들의 그런 신분을 보여주는 건데 경주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이루어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품제는 바로 신라가 중앙 집권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왕 밑에 다양한 신하들이 있겠죠. 그들의 어떤 위치를 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사람을 성골, 그 다음에 진골, 여기까지가 바로 왕족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골과 여기에는 품, 그래서 골품제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골품제는 관직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일상생활까지 엄격한 제약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바로 신라와 가야에 대한 모습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만 할게요.